27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련 상황,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야 대표의 오늘 행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대표의 행보도 상당히 분주해지는 모습인데,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부산 경남의 격전지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교수님, 낙동강 벨트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21대 총선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7석을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3석, 경남에서 3석, 울산에서 1곳, 총 7석을 잃었는데, 이번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진들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새 판짜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가장 많이 친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탈이 심한 곳이 이 부산, 울산, 경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격차가 벌어진 곳이 부산, 울산, 경남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틈새를 지금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싶어서 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조국 혁신당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친문 당원들 중심으로 또 결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판도 보고 조금 선거 전략을 조금 새롭게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낙동강 벨트 탈환, 거기에 더해서 선거 전략을 좀 재조정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각 이 거점별로 해서 소위 말하는 벨트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 영남에서는 낙동강 벨트, 또 수원, 또 경기 남부 쪽에서는 소위 반도체 벨트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다 이 해당 지역들이 보면 이 경합 지역들이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소 또 우세했던 지역들인데, 이번에 공천 문제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이완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 선거 전략으로서 이런 소위 말하는 전략지라고 하는 벨트로 묶인 지역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완된 것은 맞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대전, 세종, 충북을 찾았습니다. 대전에서는 R&D 예산 삭감을 비판을 했고요. 또 충북 청주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 공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잠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지지층이 느슨해졌다는 여론조사가 결국 나오고 있었지만, 그런 조사에서도 보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여야 된다는 여론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천 후유증이 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는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누가 지금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킬 후보인가를 볼 텐데,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는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대전 충청 지역이 원래 선거 전략지로 이 지역의 승부가 사실 이 선거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정부 심판론과 관련해서 R&D 예산 삭감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요. 또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지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하는 5가지 이슈를 지금 선거 이슈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오송 참사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빠지지 않을 만큼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대표하는 어떤 실정의 사례입니다. 2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지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내세우고 있는 게 큰 틀에서는 하여튼 정부 심판론이고요. 그것을 위한 반윤연대를 단일대우로 형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조금 약한 고리 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약간은 조국 혁신당하고 어떤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도 조금 적절하게 좀 나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만을 계속적으로 타깃으로 삼았거든요. 그 대신에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타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도 약간은 역할을 좀 분담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정부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런 만큼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보다는 다른 형태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지금
어떤 막 상대할 그 파트너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상대해야 되고 지금 조국도 상대해야 되고 이렇게 둘 다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럼 조국 혁신당을 상대할 이런 뭐 이렇게 뭐 이 상대는 누구냐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공관위의 6차 경선 결과도 듣고 오셨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된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의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정우택 후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공관위가 다시 정우택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 정우택 후보의 공천 취소가 이뤄진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우택 후보 대신에 우선 추천된 분이 서승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입니다. 이분은 청주 상당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청주 청원 선거에서 김수민 후보에게 경선 패배했던 분인데 이분을 우선 공천한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그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는요, 그 아마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네. 어떤 사실관계가 조금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전에 보면 어쨌든 약간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이 조금 전체 영상이 아니고 조금 부분적으로 편집된 부분이 네.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의의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그대로 조금 후보 자격을 계속 부여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원래 그 지난번에 그 이 정우택 후보가 나왔던 곳에는 윤곽근이라는 전 고검사에 네.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정우택 후보하고 경선까지 치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서승우 우리 저 비서관 한 걸 보면 서승우 그 후보가 그 옆에 지역에서 출마했는데 네. 사실은 충북에서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북에서 어떤 인지도라든가 그런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윤곽근 전 고검장보다는 상당히 조금 경쟁력이 더 낮다고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후보 경쟁력 부분에서 윤갑근 후보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정우택 후보의 공천 취소 그리고 서승우 후보의 우선 추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었고요. 제보자라든가 지역 언론에서 이 부분에 네. 대한 진위 관련해 상세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강행했죠. 사실 이의 제기까지 했을 때에는 이 제보자나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이기 실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더 나아가서는 뇌물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문제고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결정을 그대로 강행했다면 더 큰 문제죠. 이것은 의혹 수준으로 끝나고 이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잠재워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의혹이고 상당한 실체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 결국에 이 국민의힘 공천이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중요하거나 이런 결정에 있어서는 늘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서승우 우선 공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윤곽근 후보가 지역 경선에서 했는데 패배한 후보를 그저께 다시 후보로 추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마 당선 가능성을 가장 우선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후보, 도태우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 서구갑 경선을 통과한 조수연 후보의 일제 옹호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가요, 2017년 SNS에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썼고요. 또 제주 4.3 항쟁을 김일성 지시를 받은 무장폭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수연 후보는 절대 친일파를 옹호하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참상에 눈을 감을 생각이 없다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공인의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면 어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실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저게 이제 사과로 해서 거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어떤 사과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
그러니까 4.3 항쟁이 김일성 지령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입장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해명은 나오지 않고 그냥 사과만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보면은 2008년도 그때 아마 18대 선거 때인데 그때도 보면은 그때 강재석 그때 선대위원장이 4.3 항쟁에 대해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그 한마디 말로 제주도의 선거가 그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조수현 후보가 후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큰 어떤 실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정관리위원회에서도 후보 개인에게 이것을 맡길 게 아니고 그리고 사과했다고 해서 그칠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후보 자격이 계속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 공정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명의의 공천장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음 주에 후보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여론들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정교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조수현 후보의 설화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본인 실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런 걸 실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광복회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냈던데요. 식민 사과를 넘어서는 극우 망언이다. 이 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언은 이념이나 자기 신념 가치와 무관하게 발언 중에 실수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이렇게 역사 인식과 관련돼서 이런 정도 구체적으로 하는 발언을 단순한 실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역사 인식의 문제고 본인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고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 국민의힘이 공천 철회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정봉주 전 의원 과거 DMZ에서 발목질을 받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발언 직후에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2015년 목함질의 사건 당시 피해 장병이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봉주 후보가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 사고 경험을 가졌던 이종명 의원 당시 의원에게 유선으로 직접 사과를 전달을 했고 사고 장병 2명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못했다.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선거운동이나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목발 경품 논란, 이 발언 논란과 그다음에 사과와 관련된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네. 발언이죠. 실언이라고 아까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실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언이냐 망언이냐를 떠나서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의 경중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당사자는 물론이거나 또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군대를 다녀온 이 예비역 장병들 네. 입장에서 상당히 이 발언을 수용하기가 어렵죠. 사과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약간 석연치 않게 초반에 해명이 돼서 이 부분 또한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걸 진위의 여부를 따지면 절반의 진실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종명 의원도 그런 쥐레 피해 네.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분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내용인데 그 비춰지기에 따라서는 당시 그 목발 지뢰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그 두 장병에 대한 사과를 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비춰져서 그렇게 한 사과는 아니었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거 실언인 점도 있고 실수는 선거 과정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해명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이건 정말 더 국민들이 더 비판을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사과 입장을 내고 자숙하고 있고 이후에 어떤 결정을 본인이 하게 될지 또 어떤 입장을 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100번을 사죄하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뭐 군대를 다녀온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 특히 지금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군 장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목발, 이 질에 대한 그 위험성이 항상 네. 노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의원의 이 막말은 그 앞에 우리 도태우 후보나 아니면 우리 조수현 후보하고 좀 다른 게 그 두 번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그런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한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고,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그대로 그냥 희화화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지뢰에 의해서 이 다리를 잃은 어떤 장병에 대해서 어떤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의식이 거의 빵점에 가깝다고 보여요. 사실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22대 총선 때는 조금 이상하게도 어쨌든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되는 야당의 대표, 그리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창당을 하는 어떤 돈봉투 의원,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마 본인이 볼 때는 그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아마 출마를 하게 된 것 같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또 엄청나게 아마 이런 부분들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봉주 후보가 계속적으로 후보직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마 정봉주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면 2012년에도요. 그때 보면은 정봉주 의원하고 함께 활동했던 낙검수의 한 멤버였던 김용민 그때 후보가 결국은 여성이나 아니면 뭐 노인들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으로 그때 선거를 망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정봉주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지금부터 조금 고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에서 잇따르는 막말 논란에 지도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여야 내부에서는 우려와 함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견해에 따랐어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읍참마속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죠. 평소에 알고 있는 조수현 후보가 과연 그랬을까. 그런 국민들의 통상적인 기준이나 감각에 벗어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진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에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저는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물론 본인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모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네, 국민의힘부터 보면 이상민 의원은 도태우, 조수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당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조수현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퇴를 생각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아마 같은 이제 대전에서 출마하시기 때문에 조수현 후보에 대해서 조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이렇게 어깨 넘어 참견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이번 총선에 뛰어야 되는 후보자의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선거 활동에 좀 집중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조수현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당 비대위에서 충분하게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 같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어깨 넘어 자꾸 참견을 하다 보면 자꾸 당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제하는 게 되고 또 국민들에게 빚어지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이 당분간은 본인의 선거 활동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대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지역구에 인접한 분들은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제 쓴소리하다 결국에 탈당까지 하신 분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이런 발언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 4.3 항쟁과 관련된 발언이 있을 경우에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역구라든가 같이 출마한 후보자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어찌됐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선거 초기에 이 설화 논란이 사실은 단순하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데를 넘어서 격전지 선거의 결과를 바꾸는
이 부정적 효과를 주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돼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긴 할 텐데요. 이런 문제를 있을 수 있는 역사 인식의 차이로 보고 덮고 가고 국민적 평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 공천 철회나 자진 사퇴로 갈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또 되겠느냐 이렇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 국민의힘 공관위가 논의 끝에 공천 유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 부분 당선권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 사실은 재검토를 요청했을 때는 후보 교체까지도 어느 정도 시사를 한 네. 부분이 있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국은 후보 유지라고 하는 그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호남 속으로 호남 끼안기 정책을 계속적으로 네.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에 전체 호남에 있는 전 지역구의 후보도 내고 특히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지금 강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번 선대위원회에서도 아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은데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 1980년 5.18 항쟁 때 그 전남도청에 들어가서 시민군의 통역을 직접 했던 분이거든요. 아마 5.18 아마 우리 유공자 중에서도 아마 그 정도의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남 끼안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마 내일 가기 전까지 어제 아마 일정도 취소하고 오늘 계속 고심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도로 가야 된다. 그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5.18 뭐 이 광주를 찾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 한동훈식 아마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는 저는 네. 전망합니다. 광주 방문 전에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 한동훈식 결단이 좀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가서 그냥 적정한 사과로 넘어간다고 하면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정말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부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징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광주 5.18 묘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직후에 김재원 의원이 또 뭐 선거 때는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조상묘도 한다 이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뭐 존중하고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이런 식의 어떤 폄하 논란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사과를 번복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안이 끝이 아닐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가서 사과하는 정도의 문제로 그쳐서는 지금 이 발언으로 인한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 역사적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노하는 지점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공천이 취소되면 제3의 인물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표도 그렇고 안구백 위원장도 그렇고 또 당 주요 지도부 인사들의 입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발목 지뢰 관련된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발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보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그 당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후보를 교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경우에
뭐 3회 후보로 공천할지 아니면 뭐 거기까지 아직 고민이 나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일 내에 어떤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철원 교수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직 유지하기 곤란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후보 교체 카드를 쓸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어떤 욕설이라든가 폐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지난 대선 때 보면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그때 보면 이현주 전 의원이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뭐 뻔뻔한 여성 편력 그리고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연상군이라는 얘기를 그때 이현주 전 의원이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셔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어떤 욕설이라든가 어떤 폐륜적인 그런 행태에서 계속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도 과연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좀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악역을 담당할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뭐 우리 뭐 민주당의 어떤 뭐 개딸이라고 하는 어떤 강성 지지층들 어떤 아주 굉장히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아마 정봉주 후보 카드를 낙마시키기에는 상당히 진통이 따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여론이 조금 깔아앉는 걸 보든지 아니면 여론의 어떤 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과 관련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에서 하태경 의원을 꺾은 이해운 전 의원, 상대 후보 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SNS 단체 대화방에 20대는 마감됐으니까 30대, 40대라고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취지의 이의 제기인데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워낙 미미하게 적기 때문에요. 아마 그게 여론조사 샘플로 따져보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이해운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증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재심 청구도 하고 뭐 로데이터도 공개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지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을 네. 해라고 하는 그 이 방법 안내에 그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위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금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한편으로 볼 때는 하태경 의원이 요구하는 그 원본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억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치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공관위에서 좀 세밀하게 논의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경선의 사실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 제기가 많이 과거에도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경선을 하다 보면 뭐 세대별 표본수가 차면 이제 다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로데이터를 본다고 해가지고 실제 표본에 이 조작하고 개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기록이나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 때문에 경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걸 입증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그것 때문에 경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어젯밤에 사실상 마지막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친명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른바 친명 횡사 비명 횡재 이 기조가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 기조가 이어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선은 당원 50%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 민주당 지지자 5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민주당 권리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당층의 여론이 이렇다는 게 일관되게 확인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친명이라는 분들이 많이 됐죠. 그것은 지금 현 총선에서 나갈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심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심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민심을 반영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경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당원들의 지금의 요구이고 여론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게 확인된 경선이었다고 봅니다. 예, 당심과 민심이 그러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보면 그 2000년도 이해창 모델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왔다가 패배하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한 경우는 97년에 이해창 후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2000년도에 본인이 아마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주류 세력이었던 어떤 구민정계를 그때 공천에서 다 배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때처럼 어떤 주류의 교체, 친문에서 친명으로의 주류 교체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본인이 이제 총선 후에 당권도 계속 유지하고 2027년도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어떤 대권 플랜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초보 대표라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 굉장히 곳곳에서 공천 갈등이 벌어지고 탈당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유해창 후보가 그때 발탁한 새로운 인물들이 바로 원희룡, 오세훈, 김부겸 이런 인물들을 발탁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장동 변호사들 어떤 뭐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변호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김용 원장 이런 분들을 대변한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 다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좀 시스템을 빙자한 어떻게 보면 좀 짝퉁 혁신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뭐 비명계란 이유만으로 아마 저분들이 다 뭐 탈락하게 됐는데 아마 앞으로도 뭐 이 어떤 구친문계 어떤 비명계가 계속적으로 각자 도생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새 결집을 하기엔 좀 곤란하고 아마 이번 총선을 기회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 뭐 어떤 이재명의 사당화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경선 결과 발표에서는 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과연 귀환할 것이냐 여부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꺾고 본선행이 확정이 됐는데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드보이 하면 좀 부정적 평가가 들어가 있죠. 지금 현실 정치에서 이미 퇴출되거나 물러서야 될 분들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역이나 당 또 현재 정치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분들을 선택한 결과고요. 이번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 현역, 중진 또 3선 이상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왔다고 하는 분들이 그 신진 인사한테 패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의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선거에서 누가 가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정치 또 윤석열 정부 심판에 가장 효능감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오래 해오셨고 현실 정치에서 물러난 것 같았지만 지역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탄탄히 다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20, 30대 못지않게 여러 가지 젊은 감각을 가지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원과 지역 주민의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네. 예. 두 후보 모두 지금 현역 의원을 꺾고 생환 그러니까 본선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분이거든요.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국민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저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아마 두 분의 인지도를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검증 단계에서 그리고 어떤 경선 자격 부여할 때부터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인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떤 자진 불출마 어떻게 아니면 이제 경선에서 좀 배제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떡잎과 새순로 얘기할 때 어떤 이 장관의 뒷머리 결국 안보를 밀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분들이 안보리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두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리겠지만 결국 정치 신인이
다시 한번 또 좀 새로운 정치를 22대에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비례위성정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비례대표 현역 의원 8명을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다음인 기호 4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4년 전에 봤던 의원 꼬주기 꼼수를 이번에도 또 본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또 사실 의원 꼬주기라기보다는 뭐 의원 당적 변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그 병립형 선거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로 하는 이상 이것은 불가피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 원래 이 준연동형을 할 때처럼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호 4번이라고 하는 결국 두 번째 칸이 이제 그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지역구에서 봤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게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여기 지금 8분이 갔거든요. 이게 저는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정의당이 6분이 있기 때문에 한 쌍만 더 많으면 되니까 사실은 7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게 예. 럭키 3분인데 예. 저는 8분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8분을 사실 가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보니까 이 8자가 가장 이렇게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날 열렸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위성정당을 만들 때부터 이런 꼼수의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예상이 된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우리는 반대한 제도기 때문에 뭐 꼼수든 뭐든 관련 없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주실 거로 봅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의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과는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뭐 비례정당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정치 행위로서는 민주당이 더 하고 있는 일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시민사회가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시민사회에서 비례대표 4순위 안으로 좀 추천을 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취급을 하면서 병역 기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태훈 전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민주연합에서 이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오늘 정오까지 임태훈 전 소장을 대체할 다른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컷오프 결정을 철회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전 소장의 어떤 추천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사회에서 다시 한번 민주연합의 이 배제를 철회해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떤 결론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민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로 볼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병역 기피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제화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병역을 일단 회피한 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선거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연합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사실상 주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일반 정서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 때문에 계속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사회도 뭐 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좀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에서 시민사회 추천권을 준 건요.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환경이라든가 기후 변화가 심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게 보면 탈원전 에너지 믹스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징성 있는 인물로 대체했으면 되는데 애당초부터 이 심사위원회 구성이 보면 어떤 친북이라든가 어떤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단에서 결국 추천할 수 있는 후보들이나 하는 분들이 그 어떤 친북성 아니면 어떤 병역 기피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후보를 재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있는 이상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연합을 통해서 주려고 한 게 10석인데 그중에 3석이 지금 진보당이 줬거든요. 근데 그 진보당이 보면 과거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서 유엔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은 그 정당이 그대로 어떤 뭐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후속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 정당에 대한 논란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새진보연합이라고 거기에도 세석을 줬는데 용해인 의원이 지금 셀프 공천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2번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고 해서 지금 아마 그런 논란까지도 아마 지금은 당장은 시민사회 추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할애한 그 10석 전체에 대한 후보군은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통과 문제가 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민사회는 전지의 정영희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철회된 두 분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무난해 보인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각 세 개의 세력이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상위 순번을 배치하고 공천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이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한다는 것이고요. 그 당 대표부터 주요 당직을 민주당이 맡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천되는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온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성정당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공천권을 가진 당입니다. 최종 결정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적절하지 않은 후보라는 국민적 여론의 비판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고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무난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철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예비후보 1, 2번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주희 변호사도 국가보호법 폐지라든가 굉장히 어떤 반정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번하고 아마 제가 볼 때 경중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서미화 이제 뭐 인권이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시민사회에 맡겨놔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낙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추천권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추천을 기다릴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까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총선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김철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